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부터 서양미술사, 특히 사진가를 위한 서양미술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미술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레벨일 수밖에 없고 제가 이해한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객관적이라거나 뭐 이거를 꼭 뭐 믿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듣는 이야기 미술사를 보고 흥미가 있다 이러시면은 아마 서양 미술사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양 미술사 책 중에 하나인 여기 보시면은 곰브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700페이지가 안 되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곰브리치가 쓴 이 서양 미술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이게 비판을 받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 굵직굵직했던 인물 위주로 미술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따라 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미술 사조가 변천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뭐 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훨씬 많은 서양 미술사 책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해한 굉장히 압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다면은 고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르네상스까지 한 방에 쫙 가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부터 거의 조선시대, 조선시대 초기까지 그냥 한 방에 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다 자세한 디테일은 다 내놓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서양 미술사를 알아두는 게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진 역시 시각 예술의 한 분야로서 현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진의 여러 가지 뭐 형태들이라든지 형식적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역사적인 영향을 쭉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온 그 과정에 있는 그 결과물이 이 사진이라는 하나의 장르 안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 사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미술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얼개, 크다란 이렇게 대략적인 얼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동양 미술사가 아니고 왜 서양 미술사냐?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 세계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미술사 역시 어떤 서양의 어떤 줄기를 받아들인 우리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인류의 보편적 역사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양에도 우리 나름의 특별한 어떤 동양 미술사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물론 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문화의 발전이라는 게 서로 다른 이질감을 가진 두 개의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쭉쭉 커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양 미술사를 배우면 우리가 하는 사진 작업에 있어서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의미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서양의 이제 고대 미술의 이제 첫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는지 거기 고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동굴벽화에서 보통 서양 미술사가 다 출발해요. 하지만은 이 동굴벽화 다 건너뛰고 바로 그리스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미술이 서양 미술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는 것은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미술사의 원천은 그리스로부터 나왔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의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석고상이라든지 뭐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후대에 있는 로마에서 그게 카피되고 변질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원형은 전부 다 그리스 미술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조각을 했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런 석고상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석상이죠. 원래는 대리석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카피 떠가지고 이제 석고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대리석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리스 초기에는 이제 청동으로 많이 만들었죠. 이런 청동 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전부 다 몸짱에다가 막 운동을 막 이빨 해가지고 전부 그 모델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원빈급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다는 게 그 그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추측이죠. 제가 가서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뭐 그런 상상에 이제 연장선으로 300이라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그리스의 이제 스파르타 군대를 보면은 전부 다 몸짱만 나오죠. 나와가지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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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This is Sparta 이러고 빡 차면 동굴에 빡 떨어지고 이런 어떤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뭐랄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 외모 지상주의에 정점을 찍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들어야지 왜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몸짱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서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배울 때도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이떤 개똥 같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뭐 F 용지가 여기 존재하는데 이 F 용지는 진짜 존재하는가 막 이러면서 존재하지 당연히 여기 있고 있으니까 만지면 모르냐 이런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반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신들이 사는 그 이상적인 세계, 그 이데아라고 하죠.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아래 세계의 특징은 뭐냐 이러면은 신들의 세계를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딱 봐요. 그러면 저 고양이는 있지. 진짜 고양이야. 이래 잡으면은 막 핥히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는 진짜 고양이죠. 그 존재에 대해서 현대인은 그 어떤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길가에 가는 저 고양이의 원형,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그 신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고양이는 일종의 복제품이다. 복제품의 특징이 뭐예요? 복제품은 원본보다 항상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런 이 수학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세계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복제를 하면서 퀄리티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원빈이었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 복제가 조금 잘못돼갖고 복사할 때 이렇게 좀 움직여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원형의 모습은 완벽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했죠. 그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신의 모습이다. 그 신의 모습이 잘못돼가지고 좀 삐꾸가 된, 이렇게 원빈이 이제 좀 삐꾸가 돼갖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 사람들의 인식 체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의아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 뭐 철학을 그리스 철학이나 이쪽을 보면은 개똥 같은 그 존재하니 안 하네 이 돌멩이가 있네 없네 막 이러고 세계의 구성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대인의 상식 수준 이하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화를 축적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다 교육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고 또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의 세계와 그 불완전한 카피의 세계인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인 이런 세계관이 굉장히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바탕에서 모든 걸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 미술에서 보는 이런 몸짱들은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원형,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만약에 그리스의 왕이에요. 왕인데 이제 나를 이제 만들어 봐라 이러면은 그 미술관은 이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 똑같이 남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 사람의 원형이 있는 신의 세계에서 그 카피 에러가 나기 이전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린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 미술은 여기서 퉁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스에 쫙 점령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먹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였다. 보통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미술은 그리스의 대부분의 복제품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그 세계관 역시 그리스인의 세계관을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자기식으로 조금 변형을 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이러면은 그래 우리는 그 신들의 모습만 그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있는 그 원빈이 조금 이렇게 카피에라가 나가지고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 모습 자체를 갖다가 똑같이 만드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서 만든 미술품이야 이런 것들은 현실에 있는 모습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닮은 모습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다양한 미술품이 로마 시대에서는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곁다리로 이때쯤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리스 미술을 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라 그러잖아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저기 동양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러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막 헬레니즘이 가고 그 당시에 인도는 불교가 완전히 꼽혀가지고 그 지금에 보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불교였어요. 거기 그 얼마 전에 저 알카에다가 폭발시킨 그 불상도 있죠. 이 지점처럼 엄청나게 여기가 거의 다 불교로 거의 대동단결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당시 인도에 있는 불교도들은 불상이라 그러죠. 불상. 이런 불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만들지를 않고 붓다로 표현을 할 때는 대체로 뭐 사다리라든지 발자국이라든지 요 정도로만 이걸 가지고 이게 붓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죠. 시타르타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 실제 우리가 보는 이런 불교는 불상을 만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쯤에 있는 그 불교의 그 인도 불교 문화가 헬레니즘과 만나면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간다라라는 미술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 간다라 미술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불교가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 형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교의 불상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아는 대중불교, 대성불교라고 그러죠. 그 대중불교가 이렇게 인도에서 완전히 꽃을 피워가지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때 당시 간다라 미술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아폴로라든지 이런 그리스 미술 헬레니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 불상들을 표현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봤을 때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호학 적으로 만들어진 불상, 배가 이렇게 좀 나오고 눈이 이렇게 쫙 찢어지고 귀가 이만하고 머리는 이렇게 소락 박아놓은 것처럼 뽀글뽀글한 거 그런 느낌과 완전히 다른 그런 불상이었죠. 그래서 이게 헬레니즘에서 들어와가지고 인도와 섞인 그 간다라 미술이 인도에서 꼽히게 됩니다. 다시 서양 미술사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리스 문화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로마에 있는 고대 미술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화하게 되죠.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 236년인가 그 맨날 시험에 나오는 그 연도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때 이제 공인을 하게 되면서 약 한 300년, 서기 300년에서 이쯤 되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미술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라든지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일러스트화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장식 미술화 되어 가지고 그 모든 그 미술들이 우리의 어떤 작가의 그 표현이라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지나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성상을 표현하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 미술사나 모든 그 역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 중세 암흑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암흑 시대가 자그마치 서양에서는 1000년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약 한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한 방에 쭉 가요. 여기서부터 없어 그냥 쭉 갑니다. 그냥 쭉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벽화라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셨던 이렇게 헬멧 같이 이렇게 둥근한 후광이 막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그 중세 시대 때 하나 일어나죠. 다른 게 아니고 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서양에 있는 중세 암흑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끌어모여서 저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중동으로 원정을 막 엄청나게 가게 됩니다. 1차, 3차 뭐 이렇게 막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죽기도 하고 거기 정착해서 살기도 하고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단한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요. 그 여러분들이 이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 중세 시대에 어디가 전성기였나 이러면은 중동에 있는 이슬람 문명이 그때 꽃을 막 피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세 그러니까 서양의 로마의 후예인 서양 애들이 그 암흑 시대를 가면서 잃어버렸던 그리스의 그 미술, 그리스의 미술을 그 온전히 보존하고 계속 배우면서 전승해 왔던 게 바로 이 아랍의 학자들이에요. 이 아랍의 학자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소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르네상스라는 문화적 운동의 도화선이 드디어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이제 중세 한 방에 1000년 쫙 갔으니까는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와가지고 드디어 약 한 13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죠. 이 운동의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 이러면 과거로의 회귀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이거든요. 르네상스가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 옛날이 어디냐? 이러면은 옛날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리스 시대의 미술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해보자. 훨씬 더 리얼하게, 훨씬 더 그 임팩트 있고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리스 미술을 다시 부흥을 하자는 운동이 바로 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네상스에서 그 꽃을 피웠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걸출한 화가들이 3대장이 나오죠. 미켈란젤로, 라파엘, 그리고 누구야?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르네상스를 완전히 그 폭발시켜서 그 꽃 피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그 모토가 그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근육이라든지 어떤 인체 묘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훌륭하게 이렇게 바라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 무대로 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라파엘이 죽고 난 다음부터를 후기 르네상스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는 인상주의까지 여기까지 간략하게 다뤄보고 우리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상주의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